8. 밤은 추웠지만 로버트 조던은 단잠을 잤다. 한때 눈을 뜨고 기지개를 켜면서 아가씨가 침낭 저쪽에서 새우등을 하고 가볍게 쌕쌕 규칙적으로 숨을 쉬고 있는 것을 보았다. 어둠 속에서 그는 차디찬 방 공기로부터, 별들이 빛나는 매섭고 싸늘한 하늘로부터, 콧등을 찌르는 방 공기로부터 머리를 따뜻한 침낭 안으로 집어넣고는 아가씨의 부드러운 어깨에 키스했다. 그녀가 잠을 깨지 않자 그는 그녀한테서 조금 옆으로 떨어져 누웠다. 그리고 침낭 속에서 냉기 속으로 다시 머리를 내밀고 피로에서 오는 길고 나른한 쾌감과 서로의 몸과 몸을 맞대는 포근하고 부드러운 촉감을 맛보면서 얼마 동안 눈을 뜨고 그냥 누워 있었다. 그러다가 침낭 속에서 두 다리를 펼 수 있는 데까지 쭉 펴고는 곧 다시 고운하게 잠이 들었다. 먼동이 털 무렵 그가 눈을 떴을 때 아가씨는 벌써 가버리고 없었다. 눈을 뜨고 나서야 그것을 깨달았다. 팔을 뻗어보니 침낭 속 그녀가 누웠던 곳은 아직도 따뜻하게 체온이 남아있었다. 동굴 입구 쪽으로 시선을 옮기자 담요 끝에 서리가 내려앉아 있었다. 바위 틈에서 가느다란 잿빛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으로 보아 부엌에서 불을 떼고 있는 것 같았다. 판초처럼 담요를 머리 위에 뒤집어 쓴 사나이가 솔밭 속에서 걸어나왔다. 로버트 조던은 그가 파블로이고 또 그가 담배를 피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래쪽으로 가서 말들을 우리에 몰아넣고 오는 길이구나 하고 그는 생각했다. 파블로는 로버트 조던 쪽은 보지도 않고 담요자락을 쳐들더니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 로버트 조던은 5년이나 사용해온 낡은 깃털 침낭의 손때 묻은 녹색 기구용 비단 커버 위에 10개 내린 서리를 손으로 만져본 뒤 얼른 손을 침낭 안에 집어넣었다. 두 다리를 넓게 벌리고 오랫동안 피부에 익숙한 플란넬 안쪽의 보들보들한 감촉을 느끼면서 기분 좋군 하고 혼잣말을 내뱉었다. 그러고는 두 다리를 모은 뒤 옆으로 돌아 누워 아침 해가 솟아오르리라고 생각되는 방향으로부터 머리를 돌렸다. 에란 모르겠다. 한잠 더 자는 게 좋겠는걸 하고 그는 생각했다. 비행기의 모터 소리에 잠이 깰 때까지 그는 계속 잤다. 등을 대고 들어누운 채 그는 파스트군의 피아트, 공업회사입니다. 차도 만드는 피아트 비행기 세대가 정찰 비행을 하고 있는 것을 쳐다보았다. 조그마한 물체가 반짝이며 빠른 속력으로 안셀모가 그가 어제 왔던 방향으로 날아가고 있었다. 안셀모와 그가 어제 왔던 방향으로 날아가고 있었다. 세대가 시야에서 사라지자 이번에는 9대가 나타나 아까보다 훨씬 높은 고도에서 세대씩 삼각 편대를 지어 날아갔다. 파블로와 집시가 동굴 입구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로버트 조던이 가만히 누워있자니 이제 하늘 전체가 마치 망치를 두드리는 듯 우르릉 우르릉 엔진의 폭음으로 진동했다. 또다시 새롭게 육중한 폭음이 들리더니 이번에는 비행기 세대가 개간지 위로 1000피트도 채 되지 않는 고도로 날아왔다. 이 세대는 111형 쌈발 하인켈 폭격기였다. 바위 그늘에 머리를 숨기고 있던 로버트 조던은 적기에서는 보일 리가 만무하다고 또 설사 보인다 하더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다. 만약 놈들이 이 산속에서 뭘 찾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말들을 찾아냈을 것이다. 또 아무것도 찾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만약 역시 말들은 보았을 테지만 당연히 자기 편 기병대의 말인 줄 알았을 것이다. 그가 어떻게 생각하는 동안 아까보다 더 우렁찬 폭음이 들려오면서 또다시 111형 하인켈 세대가 가파르고 위세가 당당하게 한층 더 저공으로 정확히 편대를 짓고 접근해 오더니 마침내 귀층이 떨어져 나갈 듯한 굉음을 내면서 개간지 위로 날새게 스치고는 저쪽으로 멀리 사라져 갔다. 로버트 조던은 베개로 삼았던 옷을 풀어 셔츠를 입었다. 머리로부터 푹 뒤집어 쓰고 아래로 잡아 당기고 있는데 또다시 그 다음 비행기가 날아오는 소리가 들렸다. 침낭 속에 누운 채 바지를 끌어당겨 입는 동안 쌍발 하인켈 폭격기 세대가 또다시 날아왔다. 그 세대가 산등성 위를 날아가 무렵 그는 권총을 허리에 차고
친구를 둘둘 말아 바위 옆에 놓고 바위에 바싹 몸을 기대고 앉아 로프로 바닥을 댄 신발을 신는 중이었다. 바로 그때 아까보다도 더 우렁찬 폭음이 가까이에서 들리더니 하인켈 폭격기 9개가 또다시 사다리 꼴편대를 짚고 날아왔다. 그러고는 온 하늘을 두 쪽으로 찢어 놓을 듯이 요란한 폭음을 내면서 지나갔다. 로버트 조던은 바위 가장자리를 따라 미끄러지듯 동굴 입구 쪽으로 다가갔다. 형제 중의 한 사람, 파블로, 집시, 안셀모, 아구스틴, 그리고 파블로의 마누라가 입구에 서서 바깥을 내다보고 있었다. 전에도 이렇게 많은 비행기가 날아온 일이 있었습니까? 그가 물었다. 처음이야. 어서 안으로 들어와 놈들한테 들키게 했어. 파블로가 대답했다. 아침 햇빛은 아직 동굴 입구까지는 들지 않았다. 이제 막 개울가의 목초지 위에서 반짝이고 있었다. 로버트 조던은 이른 아침의 나무 그늘과 바위가 만든 완벽한 그늘에서는 들킬 염려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사람들의 신경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 굉장히 많이 날아오는 걸 파블로의 마누라가 말했다. 좀 더 많이 날아올 겁니다. 로버트 조던이 받았다. 어떻게 알지? 파블로가 의심스럽다는 듯이 물었다. 방금 지나간 놈들 뒤를 따라 반드시 추격기가 따라올 테니까요. 바로 그때 아까보다도 훨씬 요란한 폭음이 들려왔다. 5,000피트가 넘는 고도로 날아가는 동안 로버트 조던이 세보니 15대의 피아트가 세대씩 V자형으로 마치 기러기가 날아가는 것처럼 사다리 꼴편대를 지어 비행하고 있었다. 동굴 입구에 서 있는 사람의 얼굴에 아주 심각한 표정이 감도는 것을 보고 로버트 조던이 물었다. 모두 이렇게 많은 비행기는 처음 보는 겁니까? 머리 틀라고 처음이야. 파블로가 대꾸했다. 세고비아에서도 이렇게 많이 날아오진 않죠? 이렇게 많이 날아본 적은 한 번도 없었어. 3대 정도가 고작이었거든. 때로는 추격기가 있을 때쯤 날아올 때도 있었지만 그중 3대는 아마 융크라고 하는 놈들이었을 텐데 그다란 엔진이 3개나 달린 큰 비행기였어. 추격기들을 달고 왔지. 그런데 이렇게 많이 보긴 이번이 처음인걸. 불길한 징조군 하고 로버트 조던이 생각했다. 정말 불길한 일이야. 이렇게 많은 적기가 집결하고 있다니 틀림없이 아주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군. 놈들이 폭탄을 터뜨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겠는걸. 하지만 아니, 놈들은 아직 공격에 대비해서 부대를 집결시키지 못했을 거야. 틀림없이 오늘 밤이나 내일 밤에까지는 걸릴 거야. 아직은 아닌 게 확실해. 어쨌든 이 시간에는 놈들이 아무것도 이동하지는 않았을 것이 분명해. 저 멀리로 사라져가는 굉음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그는 시계를 보았다. 지금쯤은 벌써 전선을, 어쨌든 먼저 날아간 놈들은 전선을 넘었을 것이다. 그는 스토브 스위치를 눌러 초침이 째깍째깍 가도록 해놓고 그것이 움직이는 모습을 들여다보았다. 아니야, 어쩌면 아직은 이럴지도 몰라. 지금쯤이라면, 그래, 그럴지도 몰라. 아마 지금쯤은 충분히 넘어갔을지도 모르지. 어쨌든 111형 쌍발 하인켈은 시속 400km니까 그곳까지는 5분이면 능히 갈 수 있을 거야. 지금쯤 벌써 완전히 산길을 넘어 아침 햇살이 온통 노란색과 갈색으로 물결치는 카스티아 평야를 내려다보고 있겠지. 노란색 평야 한가운데 하얀 도로가 여러 갈래로 뻗어 있고 군데군데 조그마한 마을들이 흩어져 있는 들판 위로 마치 바다 및 모래 위에 상어의 그림자가 지나가듯 하인켈이 검은 그림자를 들이우며 그 위를 움직이고 있을 거야. 그러나 폭탄이 땅을 진동하며 터지는 소리는 전혀 들려오지 않았다. 그의 시계는 여전히 째깍거리고 있었다. 놈들은 꼴메나르나 아스코리알, 그렇지 않으면 만사날의 엘레알의 공군기지를 향하고 있을 거야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곳에는 갈대숲 사이로 물오리들이 떠있는 호수 위에 예성이 있고 진짜 기지 바로 뒤에 별로 유쾌하지 않은 채 바람에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가짜 비행기들이 앉아있는 가짜 비행장이 있지. 적기들이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은 틀림없이 그곳일 거야. 놈들이 이쪽의 공격 계획을 알고 있을 리는 만무해 하고 그는 혼잣말했다. 이와 동시에 마음속에 있는 무언가가 이렇게 속삭였다. 왜 그것을 모르겠어? 놈들은 다른 이들도 모조리 알고 있었는데. 놈들이 말을 봤을까?
파블로가 말했다. 말 같은 걸 찾아다니고 있는 게 아닙니다. 로버트 조던이 대꾸했다. 하지만 놈들 눈에 띄지 않았을까? 그것을 찾으라는 명령을 받지 않았다면 그럴 리가 없죠. 그래도 보긴 했을 게 아니냐 말이야.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거기 나무 위에 햇빛이 들지만 않았다면. 로버트 조던이 대답했다. 거긴 이른 아침 일찍부터 햇빛이 드는 곳이야. 파블로가 비참한 표정으로 대꾸했다. 놈들은 당신 말들을 찾는 것보다는 훨씬 더 중대한 임무를 띠고 있을 겁니다. 로버트 조던이 말했다. 스토브치의 스위치를 누른 지 이미 8분이 지났는데도 폭격 소리가 아직 들리지 않았다. 그 시기로 뭘 하고 있는 건가? 파블로의 마누라가 물었다. 놈들이 어디로 날아갔나 재고 있죠. 아, 그렇군. 그녀가 감탄했다. 10분이 지나자 폭격 소리가 여기까지 이르는 시간을 1분이라고 쳐도 이젠 벌써 여기서는 들리지 않을 정도로 멀리 사라졌을 것임을 깨닫고 그는 더 이상 시계를 들여다보지 않았다. 그러고는 안셀모에게 말을 건넸다. 영감님한테 할 말이 있는데요. 안셀모가 동물 입구에서 밖으로 나오자 두 사람은 조금 걸어서 소나무 밑으로 가 섰다. 어떻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죠? 로버트 조던이 그에게 물었다. 잘 돼가고 있어. 아침은 드셨나요? 아니, 아직 아무도 아침 먹은 사람은 없어. 그렇다면 얼른 식사를 하고 또 점심 준비까지 하십시오. 영감님은 도로의 망을 좀 봐주셔야겠습니다. 길 위쪽으로 올라가거나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것을 낱낱이 적어주세요. 난 글씨를 쓸 줄 모르는걸. 쓸 필요가 없어요. 로버트 조던은 곧바로 수첩에서 종이 2장을 찢어내고 칼로 연필 끝을 2-3cm 정도 잘라냈다. 이걸 갖고 이 탱크가 오거든 이렇게 표시해 놓으란 말입니다. 그는 비스듬하게 기운 탱크 한 대를 그려 보였다. 그리고 이 그림은 한 대에 하나씩 그리는데 4대를 그리고 나서 5대째는 이 내선에다 열 십자를 그어두십시오. 우리도 그런 식으로 수를 세지. 그럼 또 한 가지 표를 만들죠. 트럭은 바퀴 2개와 상자 하나를 그리십시오. 이게 트럭인데 만약 빈 트럭이라면 동그라미를 하나 그리는 거요. 또 군인을 가득 실은 트럭이라면 짝대기를 그리세요. 이번에는 대포 표시인데 큰 놈은 이렇게 작은 놈은 이렇게. 이건 자동차 표시고요. 그리고 이건 앰뷸런스 표시입니다. 그 차는 이렇게 바퀴 2개에 상자 하나를 그리고 그 위에 열 십자를 그리면 돼요. 대열을 지어 걸어오는 부대는 중대마다 이렇게 그리세요. 아시겠죠? 조그마한 네모꼴을 그리고 그 옆에 표시를 해놓는 거예요. 기마병이라면 이렇게. 아시겠죠? 말처럼 말입니다. 상자에 다리 4개, 이건 말 20마리로 편성된 기마대의 표시죠. 아시겠습니까? 한 부대마다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림 그리기 힘들겠네. 참 적는 게 더 쉽겠다. 알겠소. 기발한 생각이군. 자, 그럼 이번에는 말입니다. 그는 커다란 바퀴 2개 주위에 원을 그리고 포신을 표시하는 짧은 선을 그었다. 이것은 대전차포입니다. 고무 타이어가 붙어 있어요. 그 표시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사포고요.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바퀴 2개의 위를 향한 포신을 그렸다. 이것도 역시 표시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이런 대포를 본 적 있어요? 그럼 있고 말고 잘 알지. 안셀모가 대답했다. 집시를 데리고 가서 영감님이 어느 지점에서 망을 보는지 똑똑히 알려주십시오. 나중에 교대할 수 있도록 안전한 곳에 있되 너무 가까이 가지는 마십시오. 그러면서도 잘 보이고 편한 곳을 고르세요. 교대하러 갈 때까지 그곳에서 망을 보는 겁니다. 알겠어. 그럼 좋습니다. 영감님이 돌아오면 도로를 통과한 것은 모두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한 장은 위로 올라가는 것에 또 한 장은 아래로 내려가는 것에 쓰세요. 두 사람은 동굴 쪽으로 걸어갔다. 라파엘을 제게 보내주십시오. 로버트 조던은 이렇게 부탁하고 나무 아래에서 기다렸다. 안셀모가 동굴 속으로 들어가자 입구에 쳐놓은 담요가 아래쪽으로 떨어졌다. 집시가 손으로 입가를 닦으면서 어슬렁어슬렁 걸어나왔다. 어떠셨소? 어젯밤에 재미 많이 보셨나? 집시가 물었다. 잠을 잤지? 그거 나쁘지 않았겠군. 집시가 말하며 희죽 웃었다. 담배 있어요? 할 말이 있어. 로버트 조던은 이렇게 말하고 주머니 속에서 담배를 찾았다. 안셀모와 함께 가서 그 영감이 도로 어디에서 망을 보고 있는지 보고 와.
그 장소로 언제든지 나나 안셀모하고 교대할 사람을 안내할 수 있도록 확인하고 오란 말이야. 그런 다음에는 제재소가 잘 보이는 곳으로 가서 그곳 초소에 무슨 변동이 있는지 살펴봐. 변동이라뇨? 지금 그곳에 병사가 몇 명이나 있지? 8명 있죠?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말이에요. 그럼 지금은 몇이나 있는지 잘 보고 오란 말이야. 또 그 다리에선 얼마 동안의 간격을 두고 보초들이 교대하는지도 알아보고. 얼마 동안의 간격을 보고요. 몇 시간씩 망을 보는지 또 몇 시에 교대하는지 말이야. 난 시계가 없는데 내 걸 갖고 가. 그가 시계를 풀었다. 이거 참 멋진 시계인데요. 집시도 자뭇 감탄했다. 참 복잡해 보이는데요. 이런 시계라면 읽고 쓸고 할 수도 있겠네요. 이 글자판도 참으로 복잡하게 생겼군. 이 세상에 그 어떤 시계도 능가하는 최고의 시계일 테죠. 시계 갖고 쓸데없는 소리는 그만둬. 시간을 볼 줄이나 아는 거야? 그걸 왜 몰라요? 12시면 대낮. 그땐 배가 고프죠. 또 다른 12시는 한밤중. 그땐 잠을 잘 시간이고. 아침 6시엔 배가 고프죠. 저녁 6시엔 술에 취해 있을 테지. 운이 좋을 때 말이지만. 그리고 밤 10시엔 아이 그만 입 다물어 지금 농담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로버트 조던이 그의 말을 바로 막았다. 자네에게 부탁하고 싶은 건 큰 다리 쪽과 아래쪽 도로에 있는 초소의 보초, 마찬가지로 제재소와 조그만 다리 쪽의 보초를 잘 살펴보고 오라는 거야. 할 일이 굉장히 많군요. 나 말고는 보내고 싶은 녀석이 없어요? 집시가 빙긋 웃었다. 없어 라파엘. 아주 중요한 일이야. 그러니까 무척 조심해서 놈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해. 절대 들키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어째서 들키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내가 총알이라도 맞고 싶어 하는 줄 알아요? 집시가 말했다. 좀 진지하게 받아들여. 무척 중요한 일이라고. 로버트 조던이 말했다. 나들을 진지하라고 부탁하는 거죠? 어젯밤에 당신이 그렇게 일을 처리하고도 당신은 어젯밤에 사람을 해치워서 했는데 그러지 않고 대신 뭘 했죠? 사람을 죽여야 했지 사람을 만들어내야 하는 건 아니었어요. 우리는 오늘 아침 방금 우리 할아버지 선조 때부터 아직 태어나지 않은 손자 때까지 고향에서 사냥과 빈대까지 몽땅 몰살시킬 만큼 많은 비행기가 하늘 가득 떠 있는 것을 봤죠. 마치 당신 어머니의 젖이 금방이라도 굳어버릴 만큼 요란한 소리를 내고 사라처럼 어리렁거리며 하늘을 새까맣게 덮으며 지나가는데 그런데 당신은 나를 보고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라고 말하는군요. 난 벌써부터 너무 진지해서 탈인데. 알았어. 그렇다면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아도 좋아. 로버트 조던이 이렇게 말하고는 웃으며 집시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자, 어서 아침을 먹고 떠나. 그럼 당신은요? 당신은 뭘 할 건데요? 집시가 물었다. 난 엘스로드 영감을 만나러 가야 해. 그런 비행기들이 날아온 뒤니까 온 산중을 샅샅이 뒤져도 사람 새끼 하나 없을지 몰라요. 오늘 아침 그놈들이 지나갔을 때 비짓땀 깨나 흘린 놈들이 많았을 거요. 집시가 말했다. 놈들은 게릴라 소탕이 아니라 다른 임무를 띠고 있는 거야. 그렇겠죠. 하지만 소탕 작전을 하고 싶을 때는 집시가 이렇게 말하고는 고개를 흔들었다. 천만에 그건 최고급의 독일제 폭격기야. 집시를 몰아내는데 그런 걸 사용하지 않아. 그 때문에 난 간이 콩알만 해졌다고요. 글쎄 난 그런 일에 대해서 그만 겁이 덜컥 나거든요. 놈들은 비행장을 폭파하러 간 거야. 동굴 속으로 들어가면서 로버트 조던이 그에게 말했다. 내 짐작이 거의 틀림없을 거야. 지금 뭐라고 했죠? 파블로의 마누라가 물었다. 그녀는 커피를 잔에 따른 뒤 농축 우유 깡통을 그에게 건네주었다. 우유가 다 있어요? 이런 사치가 있다니. 없는 게 없지. 그녀가 대꾸했다. 근데 비행기가 날아온 뒤로 다들 엄청나게 겁을 집어먹고 있어. 그래서 놈들이 어디로 갔다고? 로버트 조던은 깡통에 뚫어놓은 구멍으로 커피잔에 우유를 따르고 컵 가장자리로 깡통을 붓고 나서 커피가 희뿌연 갈색이 될 때까지 휘저었다. 비행장을 폭격하러 간 게 틀림없어요. 어쩌면 에스콜이나 콜메나르로 갔을 거요. 그 세 대열이 전부. 아예 멀리 가서 이 근처엔 얼씬도 안 했으면 좋겠는데 파블로가 내뱉었다. 그렇다면 뭘 하러 이곳에 왔을까?
무엇 때문에 하필 지금 왔을까? 그런 비행기는 난생 처음 봤어. 그것도 많이 놈들이 공격 준비를 하고 있는 걸까? 파블로의 마누라가 물었다. 어젯밤 도로에 무슨 움직임이 있었습니까? 로버트 조던이 물었다. 마리아가 바로 옆에 있었지만 그는 그녀를 바라보지 않았다. 이봐 페르난도, 파블로의 마누라가 불렀다. 자네 어젯밤에 라그랑아에 가 있었지? 무슨 움직임이라도 있던가? 아무 변동도 없던데요? 로버트 조던이 처음 보는 35살쯤 돼 보이는 짝닮아간 키에 얼굴이 정직하게 생긴 사나이가 대답했다. 한쪽 눈이 사팔뜨기였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화물자동차가 몇 대 지나갔을 뿐이에요. 승용차 몇 대 하고요. 내가 있을 동안엔 부대 이동 같은 건 없었어요. 당신은 매일 밤 라그랑아에 가나요? 로버트 조던이 그 사나이에게 물었다. 내가 아니면 다른 녀석이 가죠. 좌우간 누군가는 가요. 페르난도가 대답했다. 소식을 들으려고 가지. 또 담배를 사러 가기도 하고 이것저것 자질구레한 물건을 구하러 가지. 파블로의 마누라가 말했다. 그곳에도 아군들이 있어요? 있죠. 왜 없겠어요? 발전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지. 그 밖에도 좀 있고요. 무슨 소식이 있었나요? 아무 일도 없어요. 북쪽에는 여전히 신통치 못한 모양이에요. 그건 새로운 소식이라고도 할 수 없죠. 북쪽은 시작부터 늘 그 모양이었으니까. 세고비아 쪽에서 들어온 소식은 못 들었고? 못 들었는데요. 젊은 양반. 하기야 물어보지도 않았지만. 못 들었는데요. 젊은 양반. 이렇게 된다. 당신은 세고비아에도 가나요? 가끔 가죠. 하지만 거긴 위험해요. 검열이 심해서 신분증을 조사하거든요. 페르난도가 말했다. 비행장을 알아요? 아니 모르겠는데요. 젊은 양반. 어디 있는지는 알지만 가까이서 본 적은 없어요. 맞아요. 그곳은 조사가 무척 심해요. 어젯밤에 오늘 아침 비행기에 대해 얘기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라그랑아에서?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오늘 밤엔 틀림없이 비행기 얘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어젯밤엔 케이포데야노의 방송에 대해 얘기를 하더군요. 이게 그 스페인 군부의 장군이랍니다. 파시스트 장군. 케이프데야노라고 하는 사람이 방송을 한 모양이네. 장군. 방송에 대해 얘기를 하더군요. 그뿐이요. 아 그래요. 공화파 군대가 공격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대요. 뭘 준비하고 있다고요? 공화파 군대가 공격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요. 어디서요? 그게 확실치 않아요. 어쩌면 이 지방이 될지도 모르죠. 시에라의 다른 지방이 될지도 모르고요. 그런 소문을 들은 적 있어요. 있어요? 라그랑아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요. 난 잊고 있었지만 공격한다는 얘기는 종종 듣고 있었죠. 그런 얘기가 도대체 어디서 나올까요? 어디서 나오냐고요? 그야 여러 놈 입에서 나오죠. 장교들이 세고비아나 아벨라의 카페에서 찌끄리는 걸 웨이터들이 엿듣거든요. 바람놈 말이 천리 간다잖아요. 공화파 군대가 이 지방에서 공세로 나올 거라는 소문은 얼마 전부터 있었죠. 공화파 측에서 공격한단 말인가요? 아니면 파시스트 측에서 한단 말인가요? 공화파 측에서요. 만약 파시스트 측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테죠. 그래요. 꽤 큰 공세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두 군데서 공세가 있을 거라고 하던데요. 하나는 이 지역이고 또 하나는 에스콜리알 부근의 알토 데레온에서라 하나요? 당신은 아무 소문도 못 들었어요? 그 밖에 또 다른 얘기 들은 거 없어요? 없어요, 젊은 양반. 그뿐이요. 아, 참, 이런 얘기도 하대요. 공격이 있게 되면 공화파 사람들이 다리들을 폭파하려고 할지도 모른다고요. 하지만 다리에는 보초들이 서 있죠. 지금 농담하는 거죠? 로버트 존이 커피를 마시며 물었다. 아니요, 젊은 양반. 페르난도가 대꾸했다. 이 사람은 농담 같은 걸 할 줄 몰라. 오히려 너무 안 해서 탈이지. 파블로의 마누라가 말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정보를 들려줘서 고맙군요. 그 밖에 또 들은 것 없어? 로버트 존이 물었다. 없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이 산으로 군대를 보내 깨끗이 소탕한다고 그러더군요. 벌써 소탕 중에 있다는 얘기도 있고. 바야돌리드에서 이미 군대가 출동했다고도 하네요. 하지만 그 녀석들은 밥 먹고 하는 일이 찌꺼려 대는 것 뿐이라서 그러니 그따위 얘기에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도 당신은 그놈의 안전 얘기나 떠벌리고 있으니까 원 파블로의 마누라가 악의에 가까운 말투로 파블로에게 말했다. 그러자 파블로는 생각에 젖은 얼굴로 그녀를 빤히 쳐다보며 턱을 긁었다. 임자는 임자대로 다리 얘기만 하잖아. 그가 내뱉었다. 무슨 다리요? 페르난도가 쾌활하게 말했다. 이 바보 멍텅구리 밀어난 놈, 돌대가리 녀석, 커피 한 잔 더 마시고 들은 정보나 더 기억해내봐. 파블로의 마누라가 그에게 쏘아붙였다. 왜 이리 화를 내셔, 빌라르 아주머니. 침착하지만 여전히 명랑한 어조로 페르난도가 말했다. 소문 따위에 놀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아주머니와 이 동지에게 기억해낼 수 있는 건 죄다 이야기했다고요. 더 이상 기억나는 게 없어요? 이번에는 로버트 조던이 물었다. 없다니까요. 그만큼이라도 기억하는 게 다행이죠. 밤낮 뜬 소문만 가득해서 그런 것 따위는 조금도 주의에 듣지 않았으니까. 페르난도가 위엄있게 대답했다. 그렇다면 더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물론 더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난 주위에서 듣지 않았어요. 1년 내내 뜬 소문만 듣고 있었으니까. 로버트 조던은 뒤에 서 있던 마리아가 참다 못해 툭 터뜨리는 듯한 코웃음 소리를 들었다. 한 가지만 더 소문을 말해봐요, 페르난도. 마리아가 이렇게 말하더니 어깨를 으쓱했다. 설사 기억에 낼 수 있다 하더라도 얘기하고 싶진 않아. 뜬 소문을 듣고 그걸 대단한 일로 여기는 건 사내의 위신을 떨어뜨리는 거니까. 페르난도가 대꾸했다. 그걸로 우리 공화파를 구하는 거야. 파블로의 아내가 말했다. 천만에 임자는 다리를 폭파해서 공화파를 구할 테지. 파블로가 아내에게 내뱉었다. 자, 식사가 끝났거든. 이제 그만 출발하죠. 로버트 조던이 안셀모와 라파엘에게 말했다. 지금 곧 가리다. 노인이 대답하자 두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로버트 조던은 누가 자기 어깨에 손을 얹는 것을 느꼈다. 마리아였다. 당신도 먹어야죠. 그녀가 손을 얹은 채 말했다. 많이 먹고 소문을 더 많이 들어도 배가 끄떡없도록 해야 돼요. 소문만 듣다 보니 식욕이 가셨어. 안 돼. 그래서는 안 되죠. 자, 소문이 더 들어오기 전에 이걸 먹어요. 그녀는 그의 앞에 사발을 놓았다. 놀리지 마. 난 아가씨의 친한 친구잖아 말이야. 페르난도가 그녀에게 말했다. 당신을 놀리는 게 아니에요, 페르난도. 이 사람에게 농담했을 뿐이지. 어쨌든 이 사람도 먹어야지. 안 그러면 배고프지 않겠어요? 자, 같이 듭시다. 빌라라 아주머니. 우리에게 먹을 걸 주지 않는 까닭이 뭐요? 페르난도가 물었다. 까닭은 무슨 까닭? 파블로의 아내는 그의 그릇에 스튜를 가득 떠주었다. 자, 어서 들어. 아, 그래. 자네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먹는 것 뿐이니까. 자, 어서 먹으라고. 맛이 참 좋은데요, 빌라라 아주머니. 페르난도가 여전히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고마워. 고맙고 또 고마워. 파블로의 아내가 받았다. 나한테 화났어요? 페르난도가 물었다. 아니야. 어서 먹기나 해. 많이 들기나 하라고. 그럼 잘 먹겠습니다. 고마워요. 페르난도가 말했다. 로버트 조던이 마리아를 바라보자 그녀의 어깨가 또다시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이내 저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페르난도는 그만하고 위험 있는 얼굴로 천천히 먹기 시작했다. 그가 들고 있는 커다란 스푼도 입가에서 조금씩 흘러내리는 국물도 그 위험을 떨어뜨리지는 않았다. 이 음식 괜찮나? 파블로의 아내가 그에게 물었다. 괜찮고 말고요. 빌라르 아주머니. 언제나처럼이요. 그가 입안 가득 음식을 넣고 대답했다. 로버트 조던은 그의 팔 위에 올려놓은 마리아의 손을 느꼈고 그녀가 손가락 끝에 힘을 주어 누르는 것이 기분 좋았다. 언제나처럼이어서 좋아한다는 거야? 파블로의 아내가 페르난도에게 물었다. 그렇지, 이제 알겠어. 언제나처럼 스튜란 말이군. 언제나처럼 말이야. 그녀가 말을 이어나갔다. 북쪽 정세는 신통치 않아. 언제나처럼 말이지. 이곳에서 공격이 있을 거야. 언제나처럼. 군대가 우리를 소탕해 올 거야. 그것도 언제나처럼. 자네는 기념비 노릇이나 할 수 있겠군. 언제나처럼. 하지만 지금 말한 것 중 나중 두 개는 그저 뜬소문이라니까요. 필라르 아주머니. 스페인은 이래. 필라르의 아내가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그런 다음 로버트 조던 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다른 나라에도 이딴 위인들이 있을까? 스페인 같은 나라는 이 세상에 없죠. 로버트 조던이 정중히 대답했다. 당신 말이 맞아요. 이 세상 어딜 가도 스페인 같은 나라는 없어요. 페르난도가 대꾸했다.
다른 나라에 가본 적이 있기나 하고 파블로의 아내가 그에게 물었다. 그야 못 가봤죠. 가보고 싶지도 않고요. 페르난도가 대꾸했다. 봤지? 저렇다니까. 파블로의 아내가 로버트 조던에게 말했다. 페르난도, 발렌시아에 갔던 얘기 좀 해줘요. 이번에는 마리아가 한마디 거들었다. 난 발렌시아가 싫었어. 왜요? 왜 싫어했는데요? 마리아가 이렇게 물으며 또다시 로버트 조던의 팔을 눌렀다. 그놈들은 버르장머리가 없어. 난 놈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 서로들 그래 소리만 찌끄리고 있었지. 그 사람들이 당신 말을 알아들어요? 마리아가 물었다. 다 모르는 체 하던데? 페르난도가 대답했다. 그럼 거기서 뭘 했어요? 바다 구경도 못하고 그냥 돌아오고 말았지. 놈들이 마음에 안 들어. 페르난도가 대답했다. 아, 여기서 썩 꺼져버려. 이 계집애 같은 녀석아. 어서 나가. 더 있으면 토할 것 같으니까. 파블로의 아내가 고함을 질렀다. 발렌시아는 내 생에서 가장 좋은 시절을 보냈던 고장이야. 아, 발렌시아. 내 앞에선 발렌시아 얘기는 입도 뻥긋하지 마. 발렌시아 사람인가 봐. 그곳에서 뭘 했게요? 마리아가 물었다. 파블로의 아내는 커피 한 잔에 빵 한 조각, 스튜 한 사발을 앞에 놓고 테이블 아래쪽에 앉았다. 뭘? 우리가 거기서 뭘 했느냐고? 내가 거기서 있을 때 피니토는 페레아에 3번 투 계약을 맺었지. 그렇게 사람이 많은 건 처음 봤어. 카페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끓는 것도 처음이었어. 글쎄, 이게 그 피니토는 페레아에 3번 투 계약을 맺었지. 이런 그 페레아가 해마다 봄에 열리는 축제로 투를 보기 위해 수많은 인파가 몰려든답니다. 그 페레아 거기 발렌시아에 보려고. 글쎄 몇 시간을 기다려도 자리 하나가 나질 않더라니까 카페에. 전차에도 탈 수 없었고 발렌시아에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늘 소동이 벌어졌거든. 아주머니는 뭘 했는데요? 마리아가 물었다. 안 한 일이 없지. 우리는 바닷가로 가서 물 위에 둥둥 떠 있었지. 그런데 황소들이 바다에서 또 담배를 끌고 오는 게 아니겠어? 황소들을 자꾸 물속으로 몰아넣으면서 헤엄치게 만들더라고. 그러더니 배에다 소를 잡아매고 걸을 수 있는 데까지 끌고 나와 모래바위 위쪽으로 비틀거리며 끌어당겨 올리더란 말이야. 잠 파도가 길게 해변에 물결 치는 아침부터 황소 10마리가 돛담배를 바다에서 끌어올리는 거야. 그게 바로 발렌시아야. 파블로 아내가 대답했다. 소 구경 말고 또 무슨 일을 했어요? 식사는 모래밭에 있는 정자에서 했지. 잘게 토막 내서 요리한 생선에 빨갛고 푸른 고추, 쌀알 만한 작은 호두를 넣어 만든 과자를 먹었지. 얇은 조각으로 쌓아 올린 듯한 이 과자는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맛이 좋았어. 생선이 둘이 먹다 하나가 죽어도 모를 맛이었어. 생선도 둘이 먹다 하나가 죽어도 모를 맛이었지. 금방 바다에서 잡아온 큰 새우는 라임 주스를 끼얹어 먹거든. 불그레한 달콤한 큰 새우는 내 입에 먹어 치울 수 있어. 그런 건 우린 실컷 먹었다니까. 그리고 껍질째 넣은 조개니, 조갑이니, 홍합이니, 조그만 뱀장어니 하는 바다에서 갓 잡은 신선한 해산물로 만든 빠에야를 먹었지. 그 다음에 무척 작은 뱀장어를 기름에 튀겨 먹었는데 콩나물처럼 작고 귀여운 것들이 비비 꼬이면서 또 어찌나 부드럽던지 입에 넣기가 무섭게 사르르 녹아버리더라고. 거기에 한 병에 30센티모 하는 차갑고 산뜻한 백포도주를 계속 마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멜론을 먹었어. 거긴 멜론의 본고장이거든. 멜론이라면 카스티아 것이 더 좋지. 페르난도가 대꾸했다. 천만에 카스티아 멜론은 용두질을 하는 데 쓰는 거야. 발렌시아 것은 먹는 데 쓰는 거고. 팔뚝만하게 기다란 멜론, 바다처럼 푸르고 자르면 아삭아삭하고 단물이 질질 흘러나오고 여름날에 이른 아침보다 시원한 그 멜론 생각을 하면 침이 줄줄 흘러. 그 보드랍고 아주 조그만 뱀장어가 쟁반에 수북이 담겨 있는 모습만 생각해도 난 죽을 지경이야. 그리고 또 오후 내내 피츠로 주문해 맥주를 마셨지. 그다란 물그릇만 한 잔은 차가워서 곁에 땀 같은 물방울이 맺혔지. 파블로의 아내가 말했다. 그럼 먹거나 마시거나 하지 않을 땐 뭘 해요? 발코니에 나무 조각으로 만든 발을 치고 돌적이가 달린
문 위쪽 틈으로 서늘한 산들바람이 불어 들어오는 방 안에서 사랑을 나누었지. 발을 치면 한낮이라도 방 안은 어두컴컴했고 거리에서 꽃시장의 꽃향기가 풍겨왔고 페리아가 계속되는 동안 정오 때마다 밧줄에 매달아 시내까지 길게 이어 불꽃을 터뜨리는 화약 냄새가 흘러들어오는 방에서 우리는 사랑을 나누었어. 이 페리아가 계속되는 그 두 축제입니다. 온 시내로 길게 연결해 놓은 폭죽들이 전차의 전선과 전주를 따라 큰 소리를 내며 펑펑 터져 나갔어. 믿기지 그 않을 시기에 그렇게 글쎄, 그 즐겼단 말이야. 예. 불꽃까지 터뜨리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그래서 세계 강국이었다 이가. 전선에서 전선으로 튀어나갔지. 우리는 한바탕 사랑을 나눈 뒤에 끝에 물방울 뚝뚝 떨어지는 맥주를 또 한 잔 주문하는 거야. 계집애가 가져오면 내가 문가에서 받아들고 그 차디찬 맥주잔을 자고 있는 피니토의 등에 올려놓거든. 맥주가 왔는데도 피니토는 눈을 뜨지 않은 채 왜 이래 필라며 그러지 말라니까. 조금만 더 자게 내버려 둬 하는 게 아니겠어? 그러면 내가 안 돼. 어서 눈을 뜨고 얼마나 찬지 좀 마셔봐. 이렇게 말하고 그는 눈도 뜨지 않은 채 꿀꺽꿀꺽 마시고는 도로 자버리는 거야. 그럼 난 침대 발치에 있는 베개의 등을 기대고는 자고 있는 피니토의 햇빛에 탄 갈색 피부, 까만 머리카락, 그 젊은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맥주를 모두 마셔버리는 거야. 마침 길거리를 지나가는 악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당신이 이런 걸 어떻게 하나라도 알겠냐 말이야. 그녀가 파블로에게 말했다. 우리도 함께 여러 가지를 하지 않았나? 파블로가 말했다. 연인을 이야기한다. 아, 그렇지. 했고 말고. 당신도 한창 때는 피니토보다 더 남자다운 데가 있었어. 하지만 당신과 난 한 번도 발렌시아에 가본 일이 없었어. 발렌시아에서 한 침대에 누운 채 악대가 지나가는 소리를 들은 적도 없었고 그의 아내가 말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어. 발렌시아에 같이 갈 기회가 없었으니까. 사리에 맞게 생각해보면 알 거야. 하지만 임자도 기차를 폭파한 일만큼은 피니토하고 같이 한 적이 없을걸. 파블로가 그녀에게 대꾸했다. 없었지. 우리한테는 그 일밖에는 남은 할 일이 없었으니까. 기차, 그렇지. 툭 하면 기차지. 그것만큼은 어느 누구도 달리 말할 수는 없을 거야. 제 아무리 게으르고 타락하고 실패해도 그것만은 남을 거야. 물론 전에는 그 밖에 다른 일이 많았지. 난 불공평하게 굴고 싶진 않아. 하지만 발렌시아의 일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달리 말할 수 없을 거야. 내 말 알아듣겠어? 그래도 난 발렌시아가 싫어요. 발렌시아가 마음에 안 든다고 페르난도가 조용하게 말했다. 노새만큼 고집된 짐승도 없다더니 말이야 떠나야 하니까 어서 상을 치워줘. 파블로의 아내가 말했다. 그녀가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비행기들이 돌아오는 소리가 처음으로 들렸다. 9. 모두 동굴 입구에 서서 비행기를 바라보았다. 보기 흉한 화살촉 같은 모양을 한 폭격기들이 요란스러운 엔진 소리로 하늘을 가르면서 빠른 속도로 높이 날아갔다. 마치 상어처럼 생겼군 하고 조던은 생각했다. 넓은 지느러미에 콧날이 날카로운 멕시코만의 상어 말이야. 하지만 은빛으로 빛나는 넓은 날개라든지 우르릉 폭음을 울리는 것이라든지 햇살에 반사되어 반짝이는 안개 같은 프로펠러를 보아서는 이 비행기들은 상어처럼 움직이진 않아. 이 비행기들처럼 움직이는 것은 이제까지 아무것도 없었지. 마치 기계로 만든 운명처럼 움직이는구나. 글이라도 써둬야겠는걸 하고 그는 혼자 중얼거렸다. 어쩌면 뒤에라도 쓸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 그때 마리아가 그의 팔에 매달리는 것이 느껴졌다. 그녀도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누가 그녀에게 말했다. 저것들이 뭐처럼 보이지? 귀여운 아가씨? 잘 모르겠어요. 죽음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녀가 대답했다. 내겐 비행기로만 보이는데 그런데 조그만 놈들은 어디 갔을까? 파블로의 아내가 말했다. 다른 지역을 날고 있을 테죠. 저 폭격기들은 속력이 아주 빠르니까 기다릴 수가 없어서 혼자 돌아왔을 겁니다.
아군이 전선 저쪽에서 쫓아가 싸우는 일은 절대로 없어요. 그렇게 위험한 짓을 할 만큼 비행기가 충분치 않으니까요. 로버트 조던이 대답했다. 바로 그때 하인켈 정투기 4대가 V자형 편대를 짓고 개간지 위로 낮게 날아와 요란한 폭음을 울리면서 날개 쭉지를 옆으로 비스듬히 기울이고는 콧등이 꼬집힌 보기 흉한 장난감처럼 나무가지를 스칠 듯 이쪽으로 내려왔다. 그리고 갑자기 무술만큼 실물 크기로 확대되었다가 다음 순간 날카로운 굉음을 내며 어느새 저쪽으로 날아가 버렸다. 어찌나 낮게 날았던지 동굴 입구에 서 있는 그들에게는 헬멧에 비행 안경을 쓴 조종사들과 정찰 기장의 머리 뒤쪽으로 휘날리는 스카프까지 보일 정도였다. 암만 해도 저놈들한테 말들을 들킬 것 같군. 파블로가 말했다. 당신 담배 꽁촌들 못 봤을라고 어스냉큼 담요를 내리지 못해? 그의 아내가 다그쳤다. 비행기는 더 이상 날아오지 않았다. 다른 비행기들은 멀리 산 너머로 돌아간 모양이었다. 우르릉 소리가 사라지자 그들은 동굴에서 개간지로 나왔다. 하늘은 이제 텅 빈 것 같이 더 높고 푸르고 맑기만 했다. 마치 꿈에서 깨어난 것만 같네요. 마리아가 로버트 조던에게 말했다. 폭음이 귓가에 거의 들리지 않게 사라져가자 손가락 하나를 가볍게 댔다가 떼고 다시 대는 듯한 거의 들릴락 말락한 마지막 하는 소리마저 나지 않았다. 꿈을 꾸는 게 아니야. 동굴 안으로 들어가서 설거지나 해. 필라르가 마리아에게 말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로버트 조던 쪽으로 몸을 돌리고 물었다. 그럼 어떻게 할까? 말을 타고 갈까? 아니면 걸어서 갈까? 파블로가 그녀를 바라보며 뭐라고 두털거렸다. 좋을 대로 하시죠. 로버트 조던이 대답했다. 그럼 걸어가지. 그러는 게 간에도 좋을 테니까. 그제가 말했다. 말을 타고 가도 간에 나쁘진 않을걸요. 그건 그래. 하지만 궁둥이가 아플 테지. 우린 걷기로 하고 당신은? 그녀는 파블로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아래쪽에 내려가 말들이나 세어봐. 또 도망가지는 않았는지 살펴보라고. 당신은 말을 타고 싶지 않은가? 파블로가 로버트 조던에게 물었다. 아니요. 고맙긴 하지만 그런 아가씨는 어떡하죠? 그 애도 걷는 편이 나을 거야. 이제 몸뚱아리 이곳저곳이 굳어지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게 될 테니. 필라르가 말했다. 로버트 조던은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어젯밤은 잘 잤어? 필라르가 묻고는 다시 말을 이었다. 병이 없다는 건 사실이야. 병에 걸릴 뻔도 했지만 왜 안 걸렸는지도 나도 잘 몰라. 인독인가 보다. 우린 하나님을 없애버렸지만 역시 하나님이 계신가 봐. 그러고는 파울로에게 말했다. 자, 어서 가. 당신한테는 상관없는 일이니까. 당신보다도 젊은 사람들의 얘기지. 당신과는 다른 재료로 만들어진 사람들의 얘기라고. 자, 어서 가봐. 그러고 나서 그녀는 다시 로버트 조던에게 고개를 돌렸다. 아구스틴이 당신 배낭을 지킬 거요. 그 사람이 오는 대로 떠나자고. 맑고 밝게 갠 날씨에 이미 해가 떠올라 따뜻했다. 로버트 조던은 갈색으로 끌린 그녀의 커다란 얼굴을 바라보았다. 양미간이 넓어 맘씨가 무척 좋아 보이는 두 눈, 넓고 투박한 얼굴에 깊은 주름살이 잡혀서 보기 흉하긴 해도 왠지 호감 가는 인상. 눈동자는 시원스럽지만 입술을 움직이지 않을 때는 어딘지 슬프게 보이는 얼굴이었다. 그는 그 여자를 바라보다가 이번에는 육중하고 굼뜬 모습으로 휘청휘청 나무 사이를 빠져 울타리 쪽으로 걸어가는 사나이를 바라보았다. 그의 아내도 그의 뒷모습을 눈으로 쫓고 있었다. 그 애와 사랑을 나누었어? 여자가 물었다. 아가씨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럼 나도 말하지 말아야겠군요. 그럼 사랑을 나눈 모양이로군. 어쨌든 그 애를 잘 돌봐줘요. 여자가 말했다. 만약 아가씨한테 애가 생기면 어떡하죠? 그래도 나쁠 건 없지. 별로 나쁘진 않을 거야. 이곳은 애를 낳을 만한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애는 여기서 살지 않을 테니까 당신을 따라갈 거야. 하지만 앞으로 내가 어디로 가게 될지 누가 알아요?
내가 가는 곳으로 아가씨를 데리고 갈 수는 없어요. 그걸 누가 알겠어? 하지만 어디를 가든 두 사람을 데리고 가게 될지도. 그런 식으로 말하면 곤란하죠. 내 말 좀 들어봐. 난 조금도 겁쟁이가 아니야. 하지만 오늘 이른 아침에 여러 가지 일을 아주 똑똑히 알 수 있었지. 지금은 멀쩡하게 살아있지만 요 다음 일요일을 영영 맞지 못할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하거든. 여자가 말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이죠? 일요일. 글쎄 다음 일요일이면 아주 먼 훗날 얘기 아닌가요? 수요일만 맞게 해도 다행이죠. 하지만 난 아주머니가 그런 투로 얘기하는 건 싫습니다. 로버트 조단이 대꾸했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누구와 얘기를 나눌 필요가 있지. 이전에는 종교니 뭐니 하는 터무니없는 것이 있었지만 지금은 흉금을 터놓고 얘기할 상대가 반드시 필요하단 말이야. 제 아무리 용기가 있다 하더라도 인간이란 본디 외로운 존재니까. 우린 외롭지 않아요. 모두 함께 있으니까. 그놈의 비행기를 본 뒤로 온갖 생각이 머리를 떠오르는구만. 그런 기계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래도 우리는 그것들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이봐, 내가 자네에게 내 슬픔을 털어놓는다고 해서 내 결심이 약해졌다고는 생각하지 말아줘. 내 결심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으니까. 슬픔이란 건 해가 떠오르면 사라지는 법이죠. 마치 안개 같다고 할까요? 그야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겐 어쩌면 그런 생각이 든 게 쓸데없이 발렌시아 얘기를 찌끄린 탓인지도 몰라. 그리고 조금 전에 말들을 보러 아래쪽으로 내려간 남자의 실패 탓인지도 모르고. 난 아까 그 얘기로 그 사람에게 큰 상처를 주었거든. 그 사람을 죽이려면 죽일 수도 있고 욕설을 퍼부으려면 퍼부을 수도 있어. 하지만 마음에 상처를 주고 싶진 않아. 여자가 말했다. 어쩌다 그 사람하고 같이 살게 됐어요. 같이 살게 된 사연? 내전이 일어난 초기엔, 그리고 그 이전에도 그랬지만 참으로 대단한 남자였어. 어딘지 진지한 데가 있었고, 하지만 이제 모두 끝장나버렸어. 마개가 빠져 가죽 부대에서 술이 몽땅 흘러나와 버린 격이지. 난 그 사람이 싫어요. 그 사람도 당신을 싫어할 뿐더러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도 있거든. 난 어젯밤 그 남자와 같이 잤지.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흔들었다. 아주 털어놓고 얘기해버리지. 그녀가 말했다. 내가 이렇게 말했지. 파블로, 당신은 왜 그 외국인을 죽여버리지 않았어? 그랬더니 그이가 이러는 거 아니겠어? 좋은 청년이야. 필라르, 좋은 젊은이라고. 그래서 내가 말해주었지. 그럼 이제 내가 이곳의 두목이라는 걸 깨달은 거야? 응, 필라르, 그렇고 말고. 그가 이렇게 대답하더군. 밤이 깊도록 나는 그 사람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우는 소리를 들었지. 마치 짐승 한 마리가 뱃속에 들어가 온몸을 흔들어대는 것처럼 흐느끼면서 볼썽사납게 눈물을 흘려대지 않겠어? 왜 그래 파블로? 이렇게 물으니까 내가 그 사람을 꼭 껴안아 주지 않았겠나? 이렇게 물으면서 아무것도 아니야 필라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지 않아. 당신한테 무슨 일이 있어. 부하놈들 말이야. 부하놈들이 그런 식으로 나를 배신했잖아. 그 사람들 말이야. 그가 말하더군. 그렇지. 하지만 그들은 모두 나를 따르잖아. 그리고 난 당신의 마누라고. 내가 말했지. 필라르, 기차 폭파 때 일을 기억해줘. 그가 말하더군. 그러더니 또 이런 말도 했어. 하나님이 임자를 도와주시길 빌어, 필라르.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이 하나님 얘기를 다 끄집어내는 거지? 그런 식으로 말을 다 하다니. 내가 물었지. 그래, 하나님과 성모 마리아여. 아니 어쩌자고 하나님하고 성모 마리아를 들먹이는 거냐고. 왜 그런 식으로 말해? 내가 그에게 말했지. 난 죽는 게 무서워, 필라르. 난 죽는 게 무서워. 이해하겠어? 그가 말하더군. 그렇다면 이 침대에서 나가. 한 침대 속에 나와 당신과 당신의 공포까지 셋이서 함께 잘 자리는 없으니까. 그랬더니 부끄러웠는지 잠자고 있다가 난 그냥 자버렸어. 잠자고 있기에 난 그냥 자버렸어. 이젠 그 사람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졌어. 로버트 조던은 아무 말 없이 잠자고 있었다. 이제까지 한평생을 살아오면서 가끔 이렇게 마음이 슬퍼지는 때가 있었지.
하지만 이건 파블로의 슬픔과는 달라. 그 때문에 내 결심이 흔들리지는 않으니까. 여자가 말했다. 그건 믿습니다. 이건 아마 여자에게 있는 달거리 같은 것일지도 모르지. 또는 아무것도 아닐지도 모르고. 그녀는 말을 잠깐 멈추더니 다시 말을 이었다. 난 공화국에 대해 엄청난 환상을 품고 있어. 공화국을 굳게 믿고 있단 말이지. 말하자면 신념을 갖고 있는 거야. 마치 종교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신비스러운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듯이 난 그렇게 공화국을 열렬히 믿어. 난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도 나와 똑같은 신념을 품고 있어? 공화국에 대해서 말입니까? 그래. 그럼요. 그 말이 진심이기를 바라며 그가 대답했다. 그 말을 들으니 기쁘군. 그리고 두려움도 없고? 여자가 물었다. 죽는 건 두렵지 않아요. 그가 사실대로 대답했다. 하지만 다른 공포는 있을 텐데 내 의무를 다하지 못할까봐 그것이 두려울 뿐이죠. 다른 사람처럼 포로가 되는 것은 무섭지 않고? 무섭지 않아요. 그런 걸 무서워하다 보면 강박관념에 빠져 무용지물이 되고 말죠. 그가 진심으로 말했다. 당신은 참 냉정한 청년이야. 그렇지도 않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가 대답했다. 아니야. 그래. 당신 머리는 아주 냉정해. 그건 내가 할 일에 모든 걸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럼 당신은 인생의 향락 같은 건 즐기지 않는단 말인가? 즐기죠. 무척 즐깁니다. 하지만 내가 할 일에 방해되진 않을 선에서요. 술을 좋아하는 것 같더군. 그건 봐서 알지? 좋아하죠. 무척 좋아하고 말고요. 하지만 그것도 일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에서요. 그럼 이 여자도 무척 좋아하는 편이죠. 하지만 여자를 그리 대단하게 생각하는 편은 아닙니다. 여자를 좋아하지 않나? 좋아하죠. 하지만 사람들 말처럼 그렇게 날 움직이게 한 여자를 만나본 적은 아직 없어요. 거짓말 같은데? 조금쯤은 거짓말인지도 모르죠. 하지만 당신은 마리아를 좋아하잖아. 그래요. 갑자기. 그리고 아주 대단히 좋아하게 됐죠.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그 아가씨가 무척 좋아졌어. 그래 무척이나. 나도 그래요. 로버트 조던은 이렇게 말하면서 목구멍이 막히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나도 그래요. 정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는 기분 좋았다. 그래서 그는 아주 격식을 갖춘 스페인어로 말을 이었다. 난 그 여자를 아주 좋아합니다. 엘서로도 영감을 만난 뒤에 내가 당신과 그 애를 단둘이서만 있게 해주지. 로버트 조던은 아무 말 없이 잠자코 있었다. 그러다가 입을 열었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없는데요. 왜 그럴 필요가 없어? 필요하지. 시간도 그리 많지 않은데. 그걸 손금에서 봤나요? 천만에. 손금이니 뭐니 하는 쓸데없는 건 벌써 잊은 지 오래야. 그녀는 공화국에 대한 불길한 다른 모든 일과 함께 그 일도 벌써 오래전에 잊어버리고 있었다. 로버트 조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마리아가 동굴 안쪽에서 설거지하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손을 훔치고는 이쪽으로 돌아서더니 그에게 방긋 미소 지었다. 그녀에게는 필라르가 하는 말이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로버트 조던에게 미소를 보내면서 햇빛에 그을린 황갈색 얼굴을 거무스러하게 붉히더니 다시 한번 생긋 웃었다. 대낮도 있지. 밤도 있지만 대낮도 있는 법이야. 정말이지 나도 한창 젊은 시절 발렌시아에 있었을 때만큼 행복했던 적은 없었어. 파블로의 아내가 말했다. 그건 그렇고 자네도 시쳇말로 산딸기든 뭐든 조금쯤 딸 수 있을 거요. 그녀는 혼자 킬킬 웃었다. 로버트 조던은 그녀의 그다란 어깨에 한 손을 얹었다. 난 당신이 마음에 들어요. 당신도 무척 좋아한다고요. 당신도 제법 돈 후안 데노리오 스페인의 극작가 스페인의 돈 후안 데노리오의 남자 주인공. 돈 후안이네. 그 호세카. 처럼 구는군. 여자가 자뭇 애정에 겨워 당황하며 말했다. 누구나 좋아할 때는 어떤 시작이 있는 법이지. 저기 아구스틴이 오는군. 로버트 조던은 동굴로 들어가 마리아가 있는 곳으로 다가갔다. 그녀는 자기 앞으로 가까이 다가오는 그를 보자 눈을 반짝이며 또다시 뺨에서부터 목덜기까지 빨개졌다. 어이 귀여운 토끼.
그가 말하며 그녀의 입술에 키스했다. 그녀는 두 팔로 그를 꼭 끌어당기며 그의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았다. 안녕? 오, 안녕, 안녕? 테이블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던 페르난도가 자리에서 일어나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벽에 기대놓았던 카빈 총을 접어들고 밖으로 휙 나가버렸다. 저게 뭐야 꼴사납게. 난 저런 꼴은 싫어. 저의 단속 좀 잘해야겠어요. 페르난도가 필라르에게 불평했다. 단속하고 있잖아. 저 동지는 그녀의 신랑이 될 사람이야. 필라르가 대답했다. 두 사람이 약속한 사이라면 나도 아주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야겠군. 난 기분이 좋은데? 여자가 대꾸했다. 그건 나도 동감이야. 페르난도가 근엄하게 맞장구를 쳤다. 다녀오겠어요, 필라르 아주머니. 어딜 가는데? 위쪽 초소로 프리미티보와 교대하러 가요. 도대체 어딜 가는 거야? 아우구스틴이 다가오며 침착하게 키가 작은 사나이에게 물었다. 내 임무를 완수하러 가는 중이야. 페르난도가 엄숙하게 대답했다. 당신 임무 말인가? 아우구스틴이 빈중거리듯이 말했다. 그 빌어먹을 임무 지옥에나 떨어지라지 제기랄. 그러고서 이번에는 파블로의 아내 쪽을 바라보며 소리쳤다. 내가 망을 봐야 한다는 그 우라질 물건이 도대체 어디 있어? 동굴 안에 배낭 2개 속에 들어있어. 그런데 난 자네의 그 빌어먹으리니 제기를이니 하는 욕설에 이젠 진절머리가 나. 빌라르가 대답했다. 난 당신이 진절머리가 난다는 물건 속에 내 것을 한번 담가보고 싶네. 그럼 저쪽으로 가서 용두질이라도 치려무냐? 빌라르가 별로 화를 내지 않고 그에게 대꾸했다. 그럼 당신 음음과 한번 붙어볼까? 아구스틴이 받아쳤다. 내 놈한테는 음음도 없으렸다. 빌라르가 그에게 말했다. 스페인 말로 주고받는 이런 쌍소리는 철저한 형식주의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면 행동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고 오직 암시적으로만 뜻을 전달할 뿐이었다. 저것들은 도대체 저기서 뭘 하는 거요? 아구스틴이 엄밀하게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결국 우리는 시범을 맞이할 한 짐승일 뿐이야. 빌라르가 대답했다. 짐승이라고 짐승? 아구스틴이 그 말을 되씹어가며 뱉었다. 그럼 당신은 뭔가? 깔보 중에서도 제일 가는 깔보의 딸인가? 난 봄이 되어도 기껏 용두질이라 치는 체제지만. 빌라르가 그의 어깨를 세게 후려 갈겼다. 이봐, 이놈이 하는 쌍소리는 밤낮 그 소리가 그 소리야. 그녀가 이렇게 말하고는 너틀 웃음을 터뜨렸다. 그렇지만 니들 농담에는 힘이 있어. 그래, 비행기는 봤니? 그 족같은 엔진에 나자빠졌는 걸. 아구스틴이 고개를 끄덕이고 아래 입술을 깨물면서 대꾸했다. 굉장했지. 정말로 굉장했어. 하지만 그렇게 움직이려면 엄청나게 힘이 들었을 거야. 빌라르가 말했다. 그 높이로야 그렇죠. 아구스틴이 희죽 웃었다. 물론이지. 차라리 그런 걱정보다는 농담이라도 하는 게 훨씬 나을 텐데. 맞아. 어쩌면 그 편이 훨씬 나을지도 몰라. 넌 사람이 좋거든. 제법 걸쭉하게 농담도 찌끄릴 줄 알고. 파블로의 아내가 말했다. 이봐요, 필라르 아주머니. 놈들이 무언가 준비하고 있는 거죠? 내 말이 들려요? 아구스틴이 정색하며 물었다.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아주 끔찍한 어떤 일을 준비하고 있는 거라고요. 엄청난 비행기였잖소. 굉장한 수였고. 그럼 당신도 다른 녀석들처럼 그것 때문에 겁을 집어먹었단 말이야? 글쎄, 아주머니는 놈들이 지금 무슨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구스틴이 물었다. 이봐, 저 젊은이가 다리를 폭파하러 온 걸 보면 공화군이 공세를 준비하는 게 분명해. 저 비행기들을 보면 파시스트 쪽에선 그것을 격퇴할 준비를 하는 게 확실하고. 그런데 놈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렇게 비행기를 과시하는 걸까? 빌라르가 말했다. 이놈의 전쟁에는 바보 같은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정말 엉터리 같은 일이 끝도 없이 일어난단 말이오. 아우구스틴이 말했다. 맞는 말이야. 그렇지 않다면야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을 까닭이 없지. 빌라르가 대꾸했다. 그렇죠. 우리는 이 바보 같은 짓거리를 하며 1년이나 여기서 허우적거리고 있지 않소. 하지만 파블로는 참 머리가 좋아. 아주 영리하거든. 어째서 그런 소리를 찌꺼리는 거지? 그저 그래 본 거요. 하지만 당신도 이것만큼은 꼭 알아두어. 머리가 영리하다고 해서 구제받기엔 이미 때가 늦었어.
더구나 그 사람은 다른 능력도 잃어버리고 말았거든. 필라르가 설명했다. 나도 알아요. 여기를 떠나야 한다는 것. 나도 안단 말이요. 그리고 어떻게든 최후까지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리를 폭파할 필요가 있고, 하지만 파블로는 이제 저렇게 급장이가 되어버렸어도 아주 똑똑하거든. 아우구스틴이 말했다. 똑똑한 건 나도 마찬가지야. 천만에요, 필라르. 아주머니는 영리한 편은 아니죠. 용감하긴 하지만 또 충성심에다 결단력도 있고 직관력도 있어. 특히 결단력은 대단하고 인정도 받지. 하지만 영리하지 못해. 아우구스틴이 대꾸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 필라르가 생각에 잠겨 물었다. 그래요, 필라르 아주머니. 저 젊은이는 똑똑해. 똑똑하고 냉정하지. 머리가 무척 냉철하단 말이야. 필라르가 말했다. 그래요. 저 친구는 제 할 일을 잘 알지. 그렇지 않으면 이 일을 저 친구에게 맡기지도 않았겠지. 하지만 저 친구가 똑똑한지 어떤지 난 잘 몰라. 필라르가 영리하다는 건 알지만. 하지만 저 모양으로 겁이 많고 행동하기를 싫어해서야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잖아. 그래도 여전히 영리한걸요. 그래서 어떻다는 거야? 아니 누가 뭘 했어? 난 그저 냉철히 생각해보려고 할 뿐이었어. 이런 때일수록 이지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있어. 다리 일이 끝나면 우리는 즉시 도망쳐야 할 거요. 그러니까 만반의 준비를 갖춰놔야 한단 말이지. 어디로 또 어떻게 도망쳐야 할지 미리 알아둬야 한단 말이요. 그야 당연하지. 그러기 위해선 역시 파블로야. 어쨌든 이 일은 빈틈없이 해치워야 해. 난 파블로를 절대로 믿을 수 없어. 이 일만은 괜찮소. 천만에 당신 자넨 그 사람이 얼마나 망가져 버렸는지 몰라서 그래. 하지만 아주 팔팔하게 살아있거든. 우리가 괜히 섣불리 덤겼다간 아주 혼쭐이 날 거요. 나도 잘 생각해보지. 아직도 생각해볼 시간이 하루는 남아있으니까. 필라르가 대답했다. 다리 일은 저 젊은 친구가 적임자요. 그 일은 그 친구가 잘 알고 있을 테니까. 하지만 지난번 기차 습격 때는 다른 친구가 정말 놀랄만한 솜씨를 보여줬잖소. 아우구스틴이 말했다. 그랬지. 그때 모든 걸 계획한 건 그 사람이었지. 필라르가 대꾸했다. 정력과 결단에 있어서는 당신이 최고요. 하지만 행동에 있어서는 역시 파블로가 제일이거든. 퇴각하는데도 파블로고. 이제부터 그 사람에게 그 일을 잘 연구해 보도록 일러두는 것이 좋을 거요. 아우구스틴이 말했다. 당신은 머리가 좋군. 머리가 좋다고? 물론이지. 하지만 교활하진 않아. 그것도 역시 파블로지. 급이니 뭐니 하는데도 말이지. 그럼 비급이니 뭐니 집어먹고 있는데도 말이요. 당신은 다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폭파할 필요가 있지. 그건 나도 알아. 우리가 꼭 해야 하는 일이 두 가지 있어. 하나는 이곳에서 빠져나가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꼭 승리하는 거죠. 그런데 승리하려면 다리를 꼭 없애야 하고. 파블로가 그렇게 영리하다면 왜 그것을 모를까? 워낙 의지가 약한 사람이라 그냥 그대로 주저앉아 있고 싶은 거요. 당신의 자신의 약한 의지의 소용돌이 속에 그냥 그대로 머물고 있고 싶은 거지. 하지만 강물은 계속 불어나고 있거든요. 부득이 바꿔야 한다면 그 사람은 똑똑하게 바꿀 거예요. 아직 팔팔하니까. 그렇다면 저 젊은이가 그를 죽이지 않는 게 결국 잘한 짓이었군. 물론 집시가 어젯밤 나더러 그를 죽여버리려고 하더군. 그 집시 녀석은 짐승 같은 놈이야. 자네도 짐승이지. 하지만 머리만큼은 좋거든. 필라르가 대꾸했다. 당신이나 나나 머리는 좋지. 하지만 재능이 있는 건 역시 파블로요. 하지만 그 사람을 참아내기가 어려워. 자네는 그 사람이 얼마나 못쓰게 망가졌는지 몰라서 그래.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재능이 있어. 이봐요, 필라르 아주머니. 전쟁을 일으키려면 두뇌만 있으면 돼요. 하지만 전쟁에서 이기려면 재능과 물자가 필요한 법이라고. 잘 생각해 볼게. 자, 이제 그만 떠나야겠어. 벌써 늦었어. 필라르가 말하고 나서 소리 높여 외쳤다. 영국 양반, 잉글레스 양반, 자, 어서 떠납시다. 어서 가자고.